네, 2부 순서는요. 최근에 굉장히 핫한 토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형 토큰. 우리 때는 토큰 내고 버스 탔는데. 아, 그래요? 저는 마을버스 100원이었어요. 나 50원도 기억나는데? 아제특 추억파리암. 근데 토큰이 그 토큰이 아니라 그 토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증권형 토큰. 뭔가를 좀 쪼개서 거래하는 그렇죠. 그런 걸로 아는데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아예 모릅니다. 아예 저는 문과예요. 몰라서 네. 오늘 좀 많이 상세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의 블록체인부 윤준호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블록체인부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 개발자. 네. 들어올 때부터 다른 게 사과를 들고 오셨어. 사과? 네. 사과. 사과가 있어? 컴퓨터 노트북이요.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받아줘야지. 이렇게 튕겨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패널도 받아주는데. 아제특 이상한 개그 쳐놓고 화냄. 여기 프로라는 그게 붙는 게 뭐예요? 금융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서나 이제 저희 디지털 그룹에서는 이제 기존의 증권사와는 다르게 조금은 진보적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조직 문화도 함께 이제 좀 수평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해서 이제 뭐 대리, 과장 이런 수직적인 직함을 없애고 다 프로로 통일시켰습니다. 3% 따라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준호 프로님. 그게 일단은 이 STO라는 게 지난주 지지난주였나요? 뭐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뭔가 이제 실시한다라고 해서 그쵸.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증권주들 다 급등하고 막 그래서 나는 뭔가 하고 봤는데 STO 무슨 토큰이라고 하네. 맞아요. 무슨 토큰이야? 뭘 잘라서 판다는데 거래한다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쵸. 제가 이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음악 저작권 작년에 약간 네네.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음악 저작권 이렇게 해서 매매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어요. 뮤직하우인가? 네, 맞습니다. 얘기해주나? 지금 못 하는데? 그래요? 거래? 지금 거래 못 하는 걸로 알고 뭐 있는데. 옛날 거 아니야? 뭐 얘기해도 네, 되겠죠. 얘기해도 네.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대충 그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몰라요. 뭔지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네. 지식 수준이 거기뿐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사실 그 전에는 증권형 토큰이었거든요. 토큰 증권이랑 증권형 토큰이랑 다른 거예요? 살짝 어감이 다르고 이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지 말라는 게 아니라 MZ특 할 말은 함. 말의 끝이 중요하다. 말의 끝이 중요하다. 증권형 토큰인 거고 하나는 토큰 증권인 거예요. 이게 토큰이냐 증권이냐의 차이. 그렇죠. 이전에는 원래 토큰이 있었는데 사실 이 토큰 혹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라잉 에셋이 없었어요. 얘를 뒷받침해줄 만한 자산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뭘 나타내주죠? 뭐 이더리움이 뭘 나타내주죠? 이게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증권적으로 살짝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 증권의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토큰이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으로 현재 이제 개념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 내어놓은 거는 토큰 증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권이 메인인 거예요. 증권인데 여기다가 토큰의 성격을 살짝 입힌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토큰이란 게 정확하게 뭐예요? 그 토큰을 입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토큰 같은 경우에는 분산 장부에 기록되는 어떤 증권 내지는 어떤 자산을 나타낼 수 있는 혹은 담을 수 있는 비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vehicle. 자산을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의 하나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으로 따지자면 코인이 있고 토큰이 있어요. 지금 보통 이제 혼동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치자면은 윈도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바일로 치자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통화가 코인인 거고 안드로이드 위에 만약에 3프로TV 앱이 있다. 이 앱에서 쓰이는 통화가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은 다릅니다. 약간 작은 개념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증권 어디서 그 결정했다 그랬죠?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 네, 혹시 이거 장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장표를 한번 저기서 띄워주실 거예요? 띄워주시죠.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는 거 쉽겠네.
그래서 보면은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이 증권에도 해당이 되고요. 네. 이 디지털 자산에도 사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토큰 증권인데 이 증권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율도 따르고 이제 앞으로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규율도 따르게 됩니다.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뭐 규제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아직은 입법이 안 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게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법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가이드라인대로 이제 입법을 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입법은 안 된 상태고요. 입법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할 때까지 2, 3년 동안 요거와 관련된 업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진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혁신금융 서비스라도 신청을 해서 네.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입니다. 저게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일단은 다음 장표에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일단은 토큰 증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들어보죠. 이 장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정하는 증권 같은 6종류가 있거든요. 네. 지분증권, 뭐 채무증권, 지분증권 주식이죠.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증권예탁증권 이렇게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쓰이는 증권이었어요. 뭐 쉽게 주식, 네. 채권, 뭐 ELS, DR 이렇게 네,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이거와 별개로 비정형적인 증권이 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익증권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적 증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에 4가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형적이어서 전자증권으로 담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이 뒤에 2 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전자증권으로 담기 힘들었단 말이죠. 저 수익증권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펀드 같은 거. 펀드인데 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거는 그냥 수익증권이 아니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비금전 신탁이라. 신탁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증권의 권리를 추정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되는 거는 중앙 집중식 계좌부에 기재된 전자증권만 이제 권리 추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내놓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분산 원장에 올라가는 형태인 토큰 증권으로 발행이 되는 증권 또한 권리의 추정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 법을 인정해 주겠다. 자, 여기서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 집중식 계좌부와 분산 원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중앙 집중식 계좌부는 뭐고 분산 원장은 뭔지 이거를 알아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앙 집중식 계좌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탁 결제원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탁 결제원 보면은 이제 증권사가 예탁 결제원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자료가 맞냐, 혹은 뭐 이 데이터가 다르냐, 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증권이 다르냐, 이걸 다 예탁 결제원의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에 계좌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파티에서, 그러니까 여러 주체들에서 분산된 환경에서 장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저 살짝 알아들었어요. 사실 요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중식 계좌부는 이제 뭐 증권회사나 어디나 메인 서버에 자료가 다 들어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 한 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삼성전자 한 주 가지고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누군가가 그거를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그거를 내가 삼성전자 한 주 가지고 있는 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 그 장부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나눠서 가지고 있다. 쪼개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STO 토큰 증권 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분산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 증권사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분산된 환경을 만들거든요. 분산된 장부. 예를 들어 뭐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마다 이제 각각의 자기만의 어떤 장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위에 동일한 장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STO가 별게 아니네요. 사실은 지금 나온 형태로는 별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증권이라는 장표에서 보시면은
증권이라는 본질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네. 다만 이 증권을 담는 음식, 여기 보시면 음식과 그릇으로 예시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식이나 뭐 수익증권이나 이거를 음식으로 들고 네. 예를 들고 네. 그걸 담는 그릇을 네. 뭐 전자증권, 토큰증권 네. 이것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네. 다만 기존에 최근 등장한 뭐 방금 뮤직하우라든가 네. 이런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그 뭐 현금 흐름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권리에 대한 방식이 되게 비정형적이에요. 기존에 있던 증권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전자증권에 담기는 조금 어려우니 이번에 분산 원장에 올라가는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조를 좀 더 유연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등장한 비정형적인 증권,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비금정 신탁 수익증권을 토큰 증권을 담겠다는 겁니다. 비정형적이라는 게 네. 삼성전자는 한 주만 살 수 있지 0.0025주 이렇게 못 사는데 네. 비트코인은 0.0025나 뭐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그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다 틀려. 물어보는 것마다 다 틀려.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뭐 공모가가 얼마고 네. 뭐 총 발행량이 얼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 항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토큰 증권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뭐 음악의 저작권을 쪼개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는 값들이 기존의 증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저작권이라는 항목이 또 들어가겠죠. 사실 기존의 전자증권의 계좌부에는 그 저작권이라는 얘기를 사실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던 거죠. 혹은 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저작권의 이전에 대해서 표기하기도 조금은 힘들고 뭐 그런 거죠. 그 제가 한 5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소개팅 나갔던 이후로 이렇게 서로 답답한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문과와 이과 왜 못 알아듣지 답답하고 굉장히 간격이 조금 간격이 커요. 어쨌든 최대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요거 이해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다 들어보고 질문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 그릇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음식과 그릇으로 나눠서 이 그릇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래서 한 군데서 하는 것과 조각되어 있어서 하는 그쪽. 이거 봐 저쪽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분산원장 여기까지 했어 그림. 네네. 네. 그러면 네네. 일단 그러면 뭐 가상자산 이제 우리나라 STO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STO가 뭐가 좀 다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STO가 좀 어떤 식으로 다른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지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S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저희 나라가 좀 후발주자입니다. 왜요? 우리 기술 강국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인과 관련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한 발 앞서 나가서 STO를 좀 더 활발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그리고 STO를 진행할 때 되게 편한 게 이런 거예요. 그 규제가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그것만 안 하면 너네 STO 다 하게 허용을 해줄게. 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뭐 회사가 자기 채권을 직접 발행하고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자기 채권을 직접 발행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존에 있던 이제 증권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발행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제 뭐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규모도 크게 해가지고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저번 주인가 나왔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조금은 답답하게 나왔어요. 네거티브도 아니고 포지티브도 아니에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뭐 이런 식인가요? 일단은 현재 증권사들이 이제 매스컴에서는 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고 보니까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망설여지게 현재 규제가 나온 상태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뭐 그런 구체적인 것들 한두 개
뭔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발행과 유통이 어떤 방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좀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장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발행과 유통이. 근데 죄송한데 네. 이거를 요대로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네. 지금 8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8시. 그냥 네. 약간 기술적인 거 빼고 이건 기술적인 이거 왜 하는 건지 약간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그다음 기술적인 거는 들을 분들 들으시고 안 들을 분들 안 들으시고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 1984님이 네. 이거 결국은 왜 하는 거냐? 이거 장점이 뭐냐? 왜 뭐가 좋냐? 장점 이제 최근에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 토큰 증권에 다양한 권리를 이제 담을 수 있게 됐어요. 다양한 권리. 네, 다양한 권리를 담을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에 유동화하지 못했던 자산들을 유동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소액 공모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토큰 증권이 이제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뭐 우리가 네. 듣기로는 뭐 부동산 조각 투자 막 이런 네. 얘기는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부동산 조각 투자도 있고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 자산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문의 오는 게 네. 부동산 조각 투자도 있고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좀 신기한 거는 한우 조각 투자도 있어요. 한우는 어떻게? 한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송아지. 저는 등심으로 이렇게 투자할래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신체부리 진짜 조각 내지는 않고요. 그 한우에 대한 증권을 이제 조각내는 형태인데 한우를 송아지 때 사가지고 뭐 성체에 팔았을 때 나오는 뭐 수익금을 내가 10% 샀으면 앞다리.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기초자산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근데 기존에 같은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라든가 유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금액이 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송아지라든가 한우라든가 네. 이제 미술품 이런 거는 그 자산의 규모가 몇 억에서 수십억 정도 그 규모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를 발행을 할 때 기존에는 굳이 발행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발행 비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토큰 증권에서 활용함으로써. 아니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네. 뭐 무슨 클라우딩 펀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자금 뭐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죠. 아이디어 상품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 팔려서 그거 나눠주고 예전에도 네네. 분명히 그런 플랫폼도 있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걸 왜 증권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중간사라는 게 어떤 증권사가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지난주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증권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뭐 이제 조각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네. 뭐 크라우드 방식의 어떤 소액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건 그거는 맞아요. 다만 이제 요거는 탄생하게 된 좀 배경도 좀 중요한데요. 네. 이제 기존의 가상자산에서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은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을 증권성이 했어요. 있다라는 건 뭐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가상자산이 있다는 그쵸. 건가요?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을 하는 증권사에서 해야 되는 게 자본시장법에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에 만약에 증권성이 들어가 있는 어떤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얘는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라든가 그쪽에서 발행과 유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애매한 부분인 그래서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토큰 증권을 함께 만들고 기존에 쉽게 조각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거를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토큰 증권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오게 된 그래서 지금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입법은 안 된 상태이고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MTS를 들어가면 거기 한우 몇 조각, 0.0 2조각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상품이? 지금 그거는 증권사마다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여기 이제 핵심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그 가이드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거는 가이드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가이드라인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도 모르나 보네. 우리가 입장이네.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이 얼마나 될지 증권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할지 말지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그래서 뭐 선박을 가져가고 뭐 한우를 가져가고 했을 때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하게 규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하려면은 이제 금융위한테 우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해서 이러이러한 자산들 가지고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우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게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어가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뭔지 알아? 아이 그건 알죠. 이게 신속하게 해준다는 건데 그게 6개월 1년 걸린다고요? 와. 근데 6개월 1년 걸리는데 그거를 받아줄지도 안 받아줄지도 사실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지금 들어가기를 좀 머뭇거리고 있고 그치만은 그 와중에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증권사도 있긴 해요. 그 증권사는 이제 크게 두 케이스죠. 이미 돈을 많이 질렀거나 아니면은 정말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미래의 증권의 형태다. 예.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그 회장님도 이제 토큰 증권이 미래 증권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런 입장을 같이 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디지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토큰 증권에 대해서 사업에 뛰어들고. 그러면 지금 윤프로님은 요게 지금 STO 하면서 관련 주들도 막 들썩들썩 하는 것도 있고 요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게 미래다 해서 쫙 뭔가 세상이 좀 약간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입장이에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해결해 나가야 할 규제나 혹은 이제 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단기적으로.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 금융의 방향입니다. 훨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비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 되고 그게 막 시스템 개발이랑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증권사의 서버마다도 이제 분산 되는 건데 그럼 증권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해야 되고 개발 이걸 맞춰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증권사들끼리도 이제 좀 양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독자적인 어떤 STO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증권사도 있고 혹은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파일을 더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파일을 키우자, 시장을 활성화하자라고 해서 여러 증권사들 모여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STO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나눠서 블록체인화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인 거네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앞으로 미래의 금융의 하나의 방향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순히 증권을 블록체인에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가지고 혹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10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이게 진정으로서 의미 있는 증권의 형태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스마트 컨트랙트 왜 몰라요? 계약서인데 똑똑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죠, 맞죠?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아니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왜 이걸 증권회사에서 해? 라는 그런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네. 이게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하는 것과 이제 증권회사에서 하려는 것. 기초자산이 있고 없고의 단순히 그 차이인가요? 기초자산이 있고 없고 아니라 증권이냐 아니냐 요 차이인 거죠. 증권형이냐 아니냐 증권성. 그러면 증권이냐 아니냐는 아까 그 6가지로 구분해 주신. 그러니까 증권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이제 증권업을 신고한 이제 증권사에서 다룰 수 있는 거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가상자산만 다뤄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그쪽에서도 약간 증권을 거래하는 건 그럼 전혀 없나요? 업비트나 뭐 이런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SEC에서 뭐 특정 코인이 이제 뭐 증권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거를 이제 가려내려고 얼마 전에 이제 금감원에서 TF를 이번에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자율 규제 협의체인 뭐 닥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 가상자산들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거를 한번 가려내 보겠다라고 하면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증권성이 있는 코인들 가려내기가 아마 진행이 되긴 할 텐데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언젠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딱 증권성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코인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SEC에는 뭐 하위 테스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요거를 좀 구분하는 질문들이거든요. 우리 금융위에서도 이번에 가이드라인 내놓을 때 이런 증권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는 케이스를 좀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예로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장표로 혹시 좀 볼 수 있어요? 네. 증권성 가능성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이제 뭐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저게 주권 아니야? 저게 주식이지. 그렇죠. 네, 저게 1번이 주식이죠. 또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저것도 주식이죠. 증권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잠깐만. 이해 자꾸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뮤직하우 같은 것도 사실 저거에 걸려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뮤직하우는 증권입니다. 그렇죠. 뮤직하우는 원래는 투자 계약 증권이었어요. 장표가 또 없어졌네요. 네네. 원래는 투자 계약 증권이었는데 네. 이번에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더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투자 계약 증권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다이렉트로 하는 이제 계약을 이제 증권으로 만든 경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산에 대한 절연이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뮤직하우가 만약에 도산됐다. 그러면은 그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뮤직하우와 함께 같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탁원에서 그걸 관리를 하니까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관리하고 뭐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 이제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권유를 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신탁사를 끼게 되면은 얘를 수익증권 그러니까 신탁사를 껴서 수익증권을 만들게 되면은 해당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그 기초자산에 대한 거는 이제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도산 절연이 된다는 거죠. 가져갈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뮤직하우는 현재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알아듣기로는 결국 이 STO를 통해서 증권사도 조금 변신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 반포자의 뭐 30단평 하나 뭐 몇 명이 나눠 갖는다. 그거를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런 자산들이 많으면 우리가 블록체인화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좀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네, 맞습니다. 깔끔했죠? 깔끔했네. 이 맞나 모르겠는데. 소름 돋는 거는 우리 아직 15분 더 남았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요거 STO 지금 해서 다 됐어요? 포기했어요. 나는 없는 사람을 치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은 이 뒷단으로 들어가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더 어려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딱 어떤 간단한 형태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사실 못 드리는 게 아직 개발 단계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개발하고 있는 증권사들조차 확실하게 대답을 지금 해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아직 그냥 밑그림만 좀 그려놓고 있는 상태시군요. 그렇죠. 아마 제대로 출시되려면은 올 하반기 정도. 올 하반 그거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다만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금융위에서 샌드박스를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준다. 이게 좀 전제가 돼야 되긴 하죠. 채팅창에서는 그럼 뭐 코인원, 뭐 빗썸 이런 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업무 수행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제 증권성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잠시만요. 코인원에 있던 증권성 있는 코인을 STO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확답을 못 드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이제 상장 폐지될 거니까. 법이 개정되면 증권성이 있는 그런 코인들은 그러니까 증권성이 있다고 해서 얘를 증권으로 인정해주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건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할 거고. 어쨌든 증권성이 있는 그런 뭐 코인형 약간 그런 것들은 여기 STO 플랫폼에서 여기서 거래하게 하겠다. 약간 이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야? 저 좀 이따가 퇴근할 때 알려주세요. 퇴근길 라이브 끝나면. 증권을 거래하는데 토큰의 형태로 감싸서 거래합니다. 그렇지. 이게 맞아요. 주말이 그 말입니다. 30분 주말이 그 말입니다. 코인을 증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증권을 코인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처럼 지금 코인과 이런 문송이들 무지한 사람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다 똑같아 보여. 암호화폐 다 똑같아 보여. 어찌됐든 핵심은 증권성이 있는 걸 코인에 블록체인화 시켜서 코인처럼 거래하겠다. 오케이. 거기서 합의 보시죠. 거기서 합의 보시죠. 이거만 수수료를 가져간다. 증권사는 발행 수수료를 가져간다. 발행 수수료. 발행과 유통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잠깐만. 사실은 IPO로 치면은 이제 발행사가 따로 있고 증권사는 주간 업무를 하는 주간 내지는 뭐 주선 업무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토큰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 이 주간 내지는 뭐 주선을 하는 이 증권사랑 실제 그 자산을 유동화 내지는 공모를 하고자 하는 그 발행사랑 그냥 퉁쳐가지고 발행이라고 지금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증권사는 유통을 못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어디서 유통? 우리는 어떻게 사? 그래서 장외 거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소 얘기 재밌더라. 소 한 마리를 이제 한우가 있어. 소 한 마리를 내가 이제 거래하고 싶어. 여러 사람한테 팔고 싶어. 그럼 증권사한테 가서 이것 좀 기초자산으로 만들어 주시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건 해주세요. 증권사가 하는 거죠? 그럼 증권사는 이제 청약을 하겠죠. 청약을 해서 얘가 와서 샀어요. 얘를 뭐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혹은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장외 거래 중개업자를 신설했어요. 장외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왜? 이게 나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많이 없을 거다. 그러면 이게 누가 사요? 이게 거래도 안 되고 할 텐데.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사실 코인도 그 뭐 코인이나 빗썸이나 모든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뭐 유동성이나 뭐 인기 없는 코인이나 거래가 별로 없는 코인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해외 거래 가면 그 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이고 이 장외 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뭐 유동성이 많아지고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은 얘를 토큰의 성격을 없애고 그 상장 시장, 장내 시장 한국 거래소를 올려버려요. 약간 뭐죠 지금 비상장되어 있는 데 거래되는 거 뭐지? 비상장되는 코스피 코스닥 말고 코넥스? 그런 시장이랑 비슷한 개념이구나. 그런 약간 장외 시장에 있다가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마이너리그 있다가 커지면 이제 한국 거래소 메이저리그로 올리겠다. 올릴 때는 이제 토큰이 아니라 전자증권으로. 기존 주식처럼. 알겠습니다. 한 3초만 숨 돌려도 되나요? 오케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쉽게 가자. 근데 요즘에 하이테크 시대에는 이게 진짜 미래인데 이게 주는 장점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따라가면 어쩔 수 없어. 도태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 도태될래. 이 시스템이 정착만 되면은 이후에 무궁무진한 이제 파생된 금융상품. 각종 창의적인 금융상품과 효율적인 금융상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프로님이 생각하는 그 창의적인 거에 뭐 예를 하나만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라고 하니까 선발주자 나라들, 잘하고 있는 나라들은 말씀대로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걸 예시로 들어주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지멘스에서 규모가 800억이었나요? 자기 회사의 채권을 이런 중개기관 없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그냥 탁 발행을 해버렸어요. 이러면은 뭐 해당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참여를.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이 거래소에서 금융위에서 한 거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증권회사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근데 걔들은 그냥 지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안 끼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은 초기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꽁꽁 묶어서 하려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걔들은 채권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사실 금융기관한테는 악재일 수도 있는 거네요.
금융기관 안 끼고 그쵸. 채권 발행해버리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거 말고 기초자산 막 이런 것들도 뭐 좀 하고 있다. 이 STO를 통해서 굉장히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뭐 난 주식도 거래하고 채권도 거래했는데 뭐하러 이거를 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되면 이러한 상품까지도 나올 수 있어. 뭐 그러한 것들의 예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이제 미술품이나 한우 여기에서 만족을 못 하신다면은 더 나아가서 난 미술품 거래도 안 해봤는데 가상 부동산도 이제 메타버스에 가상 부동산도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추후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초자산을 어떤 것이 갈 것인가 요거를 판단할 때는 일단은 뭐 가치 산정에 있어서 이제 정보의 비대성이 적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제 간평사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수익환원법을 이제 보통 베이스로 많이 쓰잖아요. 그 해당 자산에서 일정한 캐시플로우가 나올 때 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이 부동산이 일정한 실제 돈이 현금 흐름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자꾸 막 이렇게 해외에서 놀러 와서 그 이용료 내고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와요. 실제 이게 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권화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이제 내 부동산도 있지만 이제 뭐 상대가치법적인 접근을 해보자면은 주변에 부동산이 막 있어요. 얘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 부동산은 가상 부동산은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충분히 증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진짜 먼 미래의 일이다. 와닿지가 않는. 내 페이스북 그 아이디 그 내 친구가 5,000명 있으니까 요거 가상 그 STO화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또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페이스북 5,000명으로부터 뭐 돈을 일정하게 받아요. 빙 뜯지. 뭐 빙 뜯는 게 있다. 그거를 이제 생일날 선물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인 게 사실 인스타 셀럽 뭐 그런 아이디 계정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굳이 하자면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줬으니까 이거 자산을 하면 저한테 좀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풀리니까 예능으로 가려고 계속. 나 미치겠어 지금. 뭐 얘기해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물론 뭐 전문 분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STO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 이런 거는 좀 테마성, 이슈성 이런 게 좀 많은 겁니까?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치 상승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 같은 경우는 STO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자산을 유동하고 그중에 거기서 이제 마진을 얻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자산의 가격,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모 경매 업체가 이번에 막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미술품 경매하는 업체가.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미술품 경매하다가 뭐 안 팔리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STO로 만들어 주시오 해서 또 다른 판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경매 업체들은 미술품 판매하는데 내가 그냥 팔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를 이용해야 될 이유 그런 것들 혹시 다시 한번 질문 이해를 못했어요. 경매 업체가 있어요. 경매 업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요. 미술품 경매 업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 듣기로는 부동산 조각 투자, 미술품 조각 투자 막 이런 것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경매 업체는 누군가한테 물건을 받아서 경매 땅땅땅에서 주고 수수료를 받는 걸 텐데 그렇게 해서 팔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한테 가서 이거 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기존에 미술품이 비싼 것들 있잖아요. 비싼 거는 뭐 몇 억에서 막 10억 한단 말이죠. 수천억 뭐 이런 거 있죠. 얘는 잘 안 팔린단 말이죠. 근데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얘를 쪼개서 팔게 되면은 뭐 10,000원 단위, 뭐 50,000원 단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팔면은 훨씬 유동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지금 나온 이슈가 말씀하신 그 블록체인으로 나눠서 그 팔고
요거는 사실 2년 전부터 원래 블록체인 업계나 그쪽 종사하던 사람들은 계속 구상하던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였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실물 자산이라 이걸 블록체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 소유권의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실제로 그림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0.1개를 가지고 있다고 0.1%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그림이 실제로 내가 소유한 건 내가 블록체인상으로 인정이 되지만 만약 그림이 없어졌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괴리, 실소유권과 블록체인에 대한 괴리, 요거를 해결 못해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오라클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STO를 증권사를 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이 이 토큰으로 이제 서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토큰에 있는 권리가 이 실물 자산의 권리다라고 연결시켜주고 보증을 해주는 게 증권사에서 해주는 거죠. 그 이게 필요한 거야 중간 매체가. 아저씨 졸려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증권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시장을 정부에서 그걸 바라는 거겠지. 너희가 이제 증권사업을 하니까 중간에 이제 보증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라. 뭐 그런 거일 거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소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각을 했어.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뭐 기업은 영원히 가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펀드는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청산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소가 팔리면 현금을 나눠주면 되지만 뭐가 있을까?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거기서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구조를 좀 다양하게 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청산의 개념을 가져가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이거 몇 년 뒤에 팔았을 때 그 판 가격으로 이제 청산되는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하는 개념으로 차익 실현을 가지고 이제 또 나누는 개념으로 마지막엔 잔존 가치를 가지고 분배하는 걸로. 이거는 요거 질문 좋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 이제 리스크는 좀 커지지 않느냐. 보험사 있으니까 끼고 하겠죠 뭐. 그렇죠?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뭐 실물을 그렇게 담보를 하고 보증을 한다 그러면 그 뭐 소가 죽거나 그림이 도난당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난당한다. 이거는 뭐 사실은 그건 이제 신탁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은 되게 많아지겠네요. 일은 되게 많아지는 게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 평가를 하는 업무도 굉장히 좀 많아질 거고. 그렇죠. 그 평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주고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대충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애초에 시작할 때 STO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자산에 있어서 증권성이 있는 그런 자산들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판을 짜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 요거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저희는 요즘 일본. 일본을 일본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약간 완전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네, 일본에서는 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었냐면은 증권사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를 잘 맞춰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모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을 이제 그 레퍼런스로 잡고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실제로 장사가 잘 돼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걔네들은 뭐 사고 팔아요? 그런 건 대중 없고? 일단은 기존의 전통자산 일단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금융사에서 다뤘던 자산들, 뭐 예를 들어 뭐 지분증권, 채권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를 ST화해서 증권형 토큰 증권으로 만들어서 발행과 유통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얘와 반대급부로 얘보다는 금융사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콘도의 회원권 뭐 이런 거를 취급하는 시장이 또 따로 그래서 있습니다.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걔들은 주식이나 찢어 팔지 주식은 100주씩 팔면서. 그러니까요. 이상한 말 합니다. 오늘 참 역시 이 배움은 어려운 거야. 배움은 어려워. 그래도 뭐 하나 얻어 갔습니다. STO가 STO. 뭐라는 걸 좀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반도체 알아야 되지, 2차 전지 알아야 되지. 삼성전자 사장단 거의 80~90%가 다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 공학적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오늘 알겠습니다. 참 금요일 저녁 이거 불금 즐기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 해주러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블록체인부 윤준호 프로님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